그러면 이게 아트페어는 판매하는 행사다 보니까 네. 사실 고가의 작품들이 주목을 많이 받아요. 네. 이 고가 작품의 특징은 뭐냐면, 특징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특징? 네.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했어요. 고가의 작품 특징이 뭐예요? 사진을 못 찍게 하세요. 아, 그 스티커 맞죠? 네, 사진 찍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고 가격표도 안 붙어 있죠. 아무도 없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가격 정보를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원래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넌지시 가격을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어떤 가격이 지나가면서 40억, 40억 막 이렇죠. 근데 사실 그 금액이 이렇게 와닿는 금액은 아니에요. 되게 좀 놀라운 금액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고가의 작품들은 조금 더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미술 시장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고가의 작품들이 오히려 중저가 작품보다 판매율이 훨씬 더 높은 게 이제 자료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미술 작품에서 고가라고 하면 사실 뭐 몇백억, 몇천억짜리도 있지만 보통은 뭐 한 1억 이상의 작품들이 이제 고가, 그러니까 국내 아트페어에서 고가에 해당하고, 물론 뭐 10억, 30억을 넘어가는 작품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뭐 중저가라고 하면 1,000만 원 이하 정도, 그 다음에 뭐 저가는 소품, 보통 작은 사이즈의 작품이라고 하면 뭐 50만 원 선도 있고 100만 원 이하 선도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그 중에 비쌌던 작품 중에 네. 제가 여기서 이건 좀 비싸다라고 했던 작가 중에 기억나는 작가 있어요? 거기에도 이우원 작가님의 작품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신 게 뭐냐면 이완 공간에서 이완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트페어에서 이완 작가의 작품 가격을 보았잖아요. 근데 보신 게 원화도 있지만 판화도 있었어요. 판화 가격도 만만치 않았죠. 여러 장을 찍어내는 판화도 네.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지금 한국 작가 기준으로, 해외 작가 빼고 한국 작가 기준으로 고가의 작품을 형성하는 그 장르는 아마도 단색화인 것 같습니다. 네, 단색화 장르. 이 단색화는 말 그대로 단색이 한 가지 색깔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작품 자체가 한 가지 색이라는 뜻은 아니고 고유 명사예요. 사실은 뭐 한국의 백색화, 한국의 모노크롬, 이렇게 한국 추상화 뭐 이런 식으로 불리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고유 명사화돼서 외국어로도 단색화로 나갑니다. 그래서 단색화에 속한 작가님들이 보통 많은 작가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원로 작가 기준으로 이완 작가도 있고 박서구 작가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하정현 작가, 정상화 작가 이런 여러 작가님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 작가군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작품 가격대가 한 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고가의 작품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보게 되고 나의 취향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취향 어떠세요? 그런 이제 한국 추상화 어때요? 저는 좋아해요. 좋았어요? 네. 어떤 점에서 좋았나요? 그냥 약간 익숙해서 많이 봐왔던 느낌의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 예를 들면 어디서 보셨을까?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뭐 그림을 자주 접한 건 아닌데 기억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주 기억에 남았던 느낌이니까 봤을 때 편안하고 네. 익숙해서 네. 그냥 눈이 봤을 때 좋은 느낌. 아마 제가 그 기억에 좀 도움을 드리자면 아마 도자기라던가 아니면 한국 그래도 전통 춤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전통 공간, 전통적인 건축재 아니면 그런 소재들을 아마 한복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쵸? 일반적인 부분보다는 아마 그런 거를 익숙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보통 단색화에서 나타나는 문양이나 색깔, 빛깔들을 비평가들이 어디에 많이 비유를 하냐면 백자의 색깔. 그다음에 이제 백자 위에 그려진 그런 도자기 위에 그려진 문양들, 무늬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돼서 한국의 백색미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한국의 어떤 담백한 그런 미학 이런 것과도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아마도 전통 예술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게 좀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도 그렇게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림 가격이라는 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생존 작가가 1억을 넘기는 게 좀 힘들어요.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좀 1억을 넘기기 좀 쉬운 편인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많은 편인데 한국은 대한민국은 생존 작가가 1억을 넘기는 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1억을 넘기신 작가분들은 항상 언론에 대서특필돼요. 우리가 본 작가 중에서 되게 많았어요. 몇 분 계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해외 작가는 어떤 능력 차이라기보다는 시장의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보통 이게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파는 걸 내수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수. 경제 얘기, 뭐 경제 용어도 아니죠. 내수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내수 시장이 좀 작은 편이에요, 한국이. 네, 한국은 좀 내수 미술에 대한 내수 시장이 좀 작은 편, 인구도 좀 적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취향도 그만큼 다양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5천만인가요? 우리 인구가 5천만? 그러니까 취향을 따지면 5천만 개가 있는 거고 중국은 취향으로 따지면 10억, 20억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르가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장르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돼요. 근데 한국은 유행을 타면 그 특정 장르만 좀 유행하는 경향이 있고 좀 나머지 비유행 장르들은 아주 마니아가 아닌 이상 좀 관심을 안 갖는 게 있어서 내수 시장에서 뭔가 확 이렇게 가격대를 확장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단색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뭐 10억도 있고 30억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건 내수에서 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해외 시장에서도 거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가 작품이 1억이 넘었다. 국내 작가인데 한 10억이 넘는다라는 정보는 이 사람이 이미 해외에서 거래가 활발하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사랑받는 작가고 그다음에 이유원 작가 같은 경우만 해도 주요 미술관들, 뭐 뉴욕의 미술관, 유럽의 미술관에도 굉장히 작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단색가 작가들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또 대부분 다 원로 분들이시라서 저의 교수님의 교수님들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또 한국의 어떤 미술사 측면에서도 중요한 작품이라 아마도 아직도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처음 가봤는데 물론 이제 대표님이랑 가서 저는 이제 방법을 듣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트페어 가면 어떻게 즐기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아트페어를 즐기는 방법 이게 처음 가면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뭔가 유명한 작품이라고 해서 유명한 전시라고 해서 갔는데 부스만 있고 또 작품의 조명 같은 것들이 미술관처럼 막 확실하게 이렇게 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장통 같거든요. 약간 느낌이 시장통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해외 아트페어랑도 마찬가지예요. 아트 바젤이라는 행사가 진짜 유명해요. 그러니까 스위스 바젤, 그다음에 아트 바젤이 서양에서 되게 머니까 그 홍콩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아트 바젤 홍콩, 그다음에 아트 바젤이 굉장히 큰 행사인데 해외에 있는 아트 페어를 가도 정말 똑같습니다. 부스에 저렇게 걸려 있어요. 네, 그냥 사람이 외국인이 많고 사람 참여율이 좀 더 높다 뿐이지 분위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해외로 미술 여행을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많이 가는 편인데 미술관에 갈 때와 아트페어로 가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걸 봐야 돼?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아트페어는 목적을 갖고 가시는 게 가장 즐길 수 있어요. 목적?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죠. 백화점을 갈 때 아이 쇼핑을 하고 이 백화점 자체를 둘러보고 뭔가 즐기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뭘 사러 갈 때가 더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적을 갖고 나는 오늘 가방을 하나 사겠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가방을 하나 사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백화점을 갈 때와 오늘 시간이 좀 남으니까 가서 밥 먹고 한번 둘러볼까 하고 할 때 느낌이라고 할까요? 물론 아트페어는 전자의 방법도 좋고 후자의 방법도 좋습니다. 근데 일단 거기 목적 자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꿀팁 아닌 꿀팁을 알려드린다면 작품을 작은 작품이라도 사시는 목적으로 가는 게 가장 재밌어요. 그러면 왜 재밌냐면 거기에 있는 아트 딜러분들이나 아니면 갤러리 분들하고 흥정도 할 수 있고 정보도 막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작품을 좀 물어볼 수도 있고 가끔 가다가 이제 지역 지방 행사나 아트 페어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에 따라서 작가님을 상주시키기도 해요. 그게 더 판매율을 높일 수 있고 네. 또 정보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작가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사실 저는 전공자니까 주변에 작가님들이 많아서 이렇게 저는 사실 작가님 보는 게 그렇게 신기하진 않거든요. 근데 일반 이런 미술계가 아니라 컬렉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작가님 만나기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저도 무용과도 마찬가지지만 화가도 만나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아트페어 현장에 가면 이 작품 앞에 뿌듯하게 서 계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뿌듯하게 서 계시는 분이 대부분 작가님이세요. 보통 아트페어는 명찰을 달고 있기 때문에 명찰을 달면 관계자고 앞에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약간 좀 뿌듯한 모습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 작가거나 아니면 대단히 과장님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여쭤볼 수 있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어디다가 걸 거다, 어디다가 어떻게 가져갈 거다, 나는 예산이 얼마가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흥정 아닌 흥정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조언도 얻으실 수 있고 컨설팅도 받을 수 있으면 그거 자체만으로 시장 조사도 되고 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뭐 1,000만 원인데 네. 1,000만 원을 들고 그쵸, 근데 미술 작품 좀 예외가 있긴 해요. 가서 딱 마음에 들면 확 갑자기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받고 1,000만 원에 맞는 걸 좀 사야겠다 싶을 때 돌아다녀 보는 거죠. 아 여기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이게 또 갤러리 과장님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같은 비슷한 작품들이 이쪽 A 갤러리에 걸려 있는 경우가 있고 또 B 갤러리에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반복돼서 작품이 나타나는 작품들 있죠. 네, 비슷한 성향은 그쵸. 있었던 것 같아요. 단색화도 이쪽 앞쪽 라인에서도 있었지만 뒤쪽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행하는 작가나 해외 작가 같은 경우에는 A, B, C의 갤러리에 다 걸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얼마까지 보고 왔어? 이게 가능해요. 아, 거기서? 네.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뭐 격이 떨어진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도 어차피 시장입니다. 네. 미술 시장이기 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쪽 미술관에서 그 작품을 1,000만 원에 제안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판화 같은 경우는 똑같잖아요. 찍혀있는 게 번호가 좀 다를 뿐이지 1,000만 원에 들었어요. 자 이제 비갤러리로 가셔서 갔는데 앞쪽에 1,000만 원 불렀는데 뭐 얼마까지 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또 얘기하기도 해요. 저도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이제 저는 이제 손님을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고 저가 뭐 이제 구매를 대행해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약간 그 미술 시장에 대한 편견이라는 편견이고 어떤 아우라라는 아우라인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즐기는 TV라고 하면 일단 사는 걸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좀 목적을 드리고 그게 아니다. 근데 저도 그때 유진님이랑 갈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재밌을 거다. 그래서 몇 가지 가정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뭐 얼마 있으면 뭐 살래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연습하는 뭐 연습실이라던가 집에 어떤 작품을 걸면 좋겠어라는 것들을 이제 그 약간 연극같이 하면서 그때 약간 좀 생기 있게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가정하에. 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